(2025년 5월 2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진 전쟁 오늘로 59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 58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59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지난 5월 19일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아비브 에즈라 차관보는 예루살렘의 외무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기조가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이제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한국과 군사적으로 특히 미사일 방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은 서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당연히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기술은 방어율 90%가 넘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건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리고 또 이란과 후티 반군과의 미사일 공방전으로 이미 확인되었고, 또 그걸 본 전 세계가 이미 인증한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유럽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필요한 건 부탁을 해야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에게 공유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두말 말고 잔소리 말고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 대개의 언론에서는 하마스의 악행을 보도하기보다는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만 비난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바로 코앞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라는 한글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1년 12달 365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은 전쟁 범죄자라고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매주 주말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들이 광화문을 헤집고 몰려다니면서 행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나 공권력은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5월 13일에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의논했다고 하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그냥 패싱하고 갔습니다. 왜 패싱했냐고요? 한국 왔다가 무슨 분변을 당하려고요? 전 세계 최고 이스라엘 무기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수받으려면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관보가 한국 기자 앞에서 말하기를 이번에 6월 3일에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제발 이스라엘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겠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최고 미사일 방어 무기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협력을 원한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굳이 마다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이스라엘의 정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손을 내미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의 한마디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첫 소식은 가자 지구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18일부터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향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 이름이 멋있어요. 기드온의 전차. 대규모 지상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첫날에만 가자 지구에 160군데를 공격했다고 해요.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수백 개의 테러 인프라를 파괴했고요. 그리고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수십 개의 테러 터널 갱도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타겟 670여 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목표 타겟이 무기고나 테러 요원, 테러 건물, 터널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이제 IDF가 사전에 가자 북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가자 남북 한 유니스 지역에서는 대피 전단도 배포를 하면서 알-마와시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으로 가자 지구를 하마스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 대규모 지상전 첫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트럭 2달 만에 이 가자지구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구호물자 트럭이 들어가는 게 예전하고는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제 물자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반입량을 줄여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최소한의 식량만 반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함께 새로운 배급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가 이달 말부터 가자 지구의 구호물자 배급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자 반입 조건이 크게 강화가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엔은 구호물자 양도 부족하고 그리고 통제도 너무 심해서 민간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9일 날 화요일에는 구호물자 트럭이 그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첫날에는 5대만 들어갔대요, 트럭이. 근데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구호물자 트럭이 93대, 93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들어간 구호물자가 난민들한테 제대로 이게 보급이 잘 되느냐, 공평하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은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통제성이 강한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 새로운 전달 체계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의 이 구호품 배급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하마스 무장 세력이 구호 트럭을 강탈했다라고 하는데 93대의 구호 트럭이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이제 11대는 하마스에게 뺏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93대 중에서 11대가 뺏겼으면은 82대. 네. 야, 그 와중에 또 하마스가 11대를 뺏어가네요. 뺏긴 것도 문제네요. 예.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기드온 작전을 펼치는데 하마스보다 오히려 저 남쪽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더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 해상 봉쇄를 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북부 도시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이제부터 합법적인 군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북부 주요 상업 중심지로 향하거나 그곳에 정박하는 선박들은 후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네, 후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후티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서 이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한 이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투데이 방송하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자 지구 안에서 계속해서 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수치가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추산한 통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수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군한테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가자지구 주민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 겁니까? 이제 이 하마스 대변인이 사미 아부 주흐리가 말한 건데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다시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이 이제 가자지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자지구 곳곳에서 하마스의 퇴진을 요구하는 하마스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이 해당 대변인은 하마스가 민간인 사상자를 필요한 희생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인터뷰는 3월 30일에 녹화가 된 인터뷰였는데 최근 가자지구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무하마드 신하로도 죽었어요. 이제 거의 뭐 지도부는 많이 괴멸된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가자지구에서 서한 지구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5월 15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 여인 아마 임신한 임산부였던 것 같아요. 이 임산부를 살해하고 도망간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결국은 이제 IDF에 의해서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어떻게 이 유대인 임산부를 살해하고 어떻게 또 잡혔답니까? 일단 이 살해당한 이스라엘 여성은 30세의 치엘라 게즈인데요. 자기 출산을 위해서 남편과 이제 차를 타고서는 병원을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차량이 총격을 받아서 이 치엘라는 다음 날에는 사망을 했고요. 남편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신베트와 IDF 군인들이 테러 현장 근처에 브루킨 마을에서 표적 수색을 하면서 총격 테러범을 추적한 결과 여러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잡혔으니 다행이네요. 하여튼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6배, 7배로 아주 홍군형을 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임산부는 숨을 거뒀지만 임산부의 뱃속에 있었던 태아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이 태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아기는 지금 중태라고 하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뭐 당장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산모 치엘라의 가족은 치엘라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자 이번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이 상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4차까지는 오만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제 5차 핵 협상은 오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아니요, 아직 열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5차 핵 협상이 이번 주말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다음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금지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이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란은 핵 협상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개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 핵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지금까지의 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권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는 최근에도 또 한 번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그리고 1%도 허용 불가하다 다시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에 반발해서 미국은 터무니없는 발언을 멈춰야 한다. 우라늄 농축은 중단할 수 없는 이란 국가적 권리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좀 특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서 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체포된 이란의 스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슨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거죠? 이번에 체포된 간첩은 하이파 인근 네쉐르에 거주하는 24세 로이 미즈라히와 알모그 아티아스입니다. 근데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자택 진입로를 향해서 감시 장비,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다가 주변에 신베트 경비 수찬대를 발견하고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후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귀가를 하던 중에 체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몇 달 동안 이란 정보당국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옮기는 등 이런 소정의 대가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 둘은 기존에 어떤 전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 범행 동기가 막대한 도박 빚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이 문제군요. 도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애국심이 투철한 건 아니에요. 이런 별종이 반드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지난 5월 18일 미국 뉴욕 맨하탄가에서 이스라엘 데이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행진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이제 매년 미국 뉴욕의 맨해튼 5번가에서 열리는 이스라엘의 날 그 퍼레이드인데요.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리는 연례 행사이고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욕 유대인 공동체 관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고요. 유대인 학교랑 시나고그, 청소년 단체, 비영리 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단체랑 인물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마스 테러 이후부터는 2년째 지금 인질 귀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귀환한 인질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이 퍼레이드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5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밝은 소식을 좀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년 반 이상 전쟁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국민들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5월 17일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2, 제가 보기엔 3분의 2도 더 될 것 같아요. 한 4분의 3들이 반드시 시청하는 모든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는 노래 대회가 있어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게 있는데 예전에도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이스라엘 가수가 여자 가수가 1등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 전국이 아주 그냥 축제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1등했던 그 여자 가수가 이스라엘의 메샤닉 주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열린 또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등은 아닌데 2등을 또 이스라엘 가수가 했다고 하는데 이 영광의 주인공 누구이고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가수이자 10월 7일 노바 페스티벌 생존자인 유발 라파엘입니다. 이 라파엘이 이번에 부른 노래는 New Day Will Rise, 이제 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희망찬 노래였는데요. 사실 라파엘은 심사위원 투표에서는 14위, 굉장히 이제 낮은 순위에 그쳤는데 유럽 전역 관객 인기 투표에서는 상당한 이제 성공적인 투표를 얻으면서 2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 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조그도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좀 알아주세요. 저도 축하 전화 좀. 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전 유럽은 사실은 이 반유대주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수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연하는데도 참가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었습니까? 네, 이번 2025년 유로비전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는데요. 근데 이제 공연 시작 전부터 일부 관객들이 이스라엘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대로 뛰어들거나 페인트를 던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아이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이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고 그리고 무대 마지막에는 암 이스라엘 카이, 이스라엘 국민이 살아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무대를 마쳤다고 합니다. 와우. 그 말씀만 듣는데도 막 전율이 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유발 라파엘의 노래 New Day Will Rise 이 노래를 전체를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작권에 걸리니까 잠깐 듣는 걸로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ew day will rise. Everyone cries. Don't cry alone.
네, 이번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물고 뜯고 씹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빨간 장미가 있습니다. 조 기자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사랑합니다. 목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다섯 손가락의 노래인데 몰라요. 연식이 나오네요. 네, 7080만 알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요즘 국제 기구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USAID 여기도 문제 있고 뭐 당연히 가자지구 안에 있는 UNRWA 응나 여기도 문제 많다라고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죠. 여기도 역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람 칸 검사장 이 양반이 지난 5월 17일부터 직무 배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람 칸 검사장 왜 직무 배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직무 배제가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직무에서 그 작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비위 의혹이 있었어요. 이런.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일시적으로 직무한다고 이메일을 알렸어요. 근데 주요 매체는 직무 배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 행정명령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요. 저 사람인데 얼굴을 가려버렸네요. 대머리인데 약간 저 사람 검사장 얼굴 안 가린 건 없나요? 네. 예, 하여튼 그런데 좀 얼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ICC 제재 행정명령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 금융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칸 검사장에 대한 자산 동결 그다음에 여행 금지 때문에 이 압력이 이제 1차적인 압력이 들어왔고 중요한 게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칸 검사장에 대한 녹취가 터졌습니다. 그 녹취 내용이 뭐냐면 이제 최초 성비 의혹은 지난 10월달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에. 근데 최근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녹취는 무슨 내용이냐면 칸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서 그 네트냐후 전범 체포영장을 강행했다는 그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의 성폭력 피해 여성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칸 검사장에게 보좌 역을 하는 이제 어소시에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차례 이제 성폭력을 당했다가 이 말레이시아 여성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고소를 하려고 이제 감사인 조사를 사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칸 검사장이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소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피해자의 정의가 훼손된다. 그러면서 피해자 고발을 덮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네트냐후 고발을 이제 강행했다라는 것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 반이스라엘 제재를 찬성하는 ICC 회원국이 그 여론 주도를 위해서 차라리 그 성폭력 그 비위 혐의를 이제 네트냐후 그 체포영장 갈란트 국방장관 체포영장을 밀어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칸 검사장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 녹취가 터지면서 비로소 이제 나는 이제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녹취가 그 휴직계를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아닌가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엉터리군요. 엉터리. 그래서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판대기를 한 번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꼭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 자, 다음은 유네스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네스코 지난 2023년 9월 17일에 유네스코는 유대 광야에 있는 여리고를 팔레스타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하고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리고는 그 옛날 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가 도대체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게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 측 이제 문건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리고라는 걸 그게 이스라엘 지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랍 지명인 텔 에스 술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팔레스타인 그 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탈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원전 2600년 전, 그러니까 최초 청동기 유적지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아랍 문명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학술적인 이제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역사에 여리고의 역사를 이제 편입시켜 준 거고, 여리고라는 명칭을 안 쓰고 아랍 명칭인 텔 에스 수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역사 왜곡이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로직도 없어요. 그냥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유네스코가 인증을 해주신 겁니다. 뭐 사실 그동안 유네스코는 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그 문화 유적지 상당 부분을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고 팔레스타인과 오히려 관련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역사 유산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등재해서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얘기한 그 여리고는 2023년 얘기고 또 2017년에서 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브론과 유대인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와우. 어떻게 헤브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구약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그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처인 사라와 본인 이제 가족묘를 동굴묘를 이제 몇 자리를 매입했거든요. 그 동굴묘 유명하죠. 그게 이제 그것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이브라힘 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이걸 등재를 시켜줬어요. 그 사라 무덤, 아브라함 그 가족장 어떻게 보면 민족의 조상 그 무덤을 시조를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그 모스크의 그 문화유산이라고 이제 유네스코가 등재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팔레스타인 도시다라고 이제 또 역사적인 승인을 이제 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유네스코가. 그래서 그때 한번 이스라엘이 그때 재정 지원을 끊었습니다. 유네스코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이게 역사 왜곡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 시청자들이나 뭐 이스라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 아니냐,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런 유네스코 학술 자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역사 왜곡이 이런 거죠.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의 후손,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후손이 최초 정착한 원주민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원주민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이므로 이거는 이스라엘이 정벌하기 전이니까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 전개인데요. 이것도 딱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은 3,000년 전에 이미 역사에서 소멸됐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이제 정벌 당하면서 그때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뭐랄까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이지 않습니까? 아랍 팔레스타인 언제 중동의 시인에 들어오느냐? 그거는 7세기 이후입니다. AD 7세기 이후에 중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전혀 안 맞는데 자기네 그 역사라고 우기는 것이죠. 가나안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를 점유하고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죠? 그 여호수아가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땅이다가 우기는 역사 그 논쟁 그 어떤 탈취 행위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넘어서 진짜 가장 황당한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난 좀 이게 개그인 줄 알았어요. 그 세타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을 보면 명시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반복을 해야 되나 하지만은 워낙 이런 거짓말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이제 혼란한 시기에는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명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의 근거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유대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왔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 그러니까 유대 절기죠. 이걸 참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랑 접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족속 자체가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정 파괴가 되고 로마 제국이 유대를 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 유대인들이 워낙 그 민중복이 일으키고 막 로마 제국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 지역을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존재했던 건 이때가 로마 제국 때 처음 나온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성 뭐 여러 가지 헤브론 이거는 그 타임라인에 안 맞는데 이걸 우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도 알 필요는 있다 해서 소개시켜 드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뽀로 지금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중간에 무슨 무함마드가 낍니까? 압둘라가 낍니까? 그렇죠. 다 유대인의 그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를 분명히 신약성경 보면 1장에 나오는 얘기고, 아니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성경에서도 계속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무대뽀로 막 어거지 부리는 거는 원래 그런 인간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 유엔이나 유네스코에 있는 사람들은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 단체 ICEJ라고 있는데 이 ICEJ는 하도 유엔하고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성경책을 수천 권을 사가지고 성경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관련된 이 예루살렘이라고 등장하는 데마다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서 유엔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어봐라. 성경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지역이지 팔레스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단체도 있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왜 이렇게 이 역사 왜곡에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런 거죠. 영토 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걸 근데 왜 역사 왜곡을 들어왔냐? 바로 영토 분쟁에서 가장 핵심인 게 실소유주가 누구냐, 선행지주가 누구냐. 이 땅 그게 이제 역사 논쟁이죠. 역사 정통성을 가져야 이제 영유권 영토 분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학 관점에서 영토 분쟁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잘 알고 있는 영유권 분쟁, 그다음에 해양 영유권 분쟁, 우리 뭐 독도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강에 관해서 누구 소유 강이냐고. 강이 언제면 이게 문명의 젖줄이다 보니까 이 강 소유에 따라서 전혀 경제 질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에 관한 분쟁.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이제 극단적인 이제 분쟁인데 존재 분쟁입니다. 존재 분쟁이는 뭐냐면 바로 28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영토 분쟁을 보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서로는 아니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존재 분쟁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극단적으로 국가 이스라엘 혹은 유대 민족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역사 분쟁 왜곡이 들어왔고, 이제 앞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유네스코는 왜 이렇게 역사 왜곡을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앞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이 그냥 떠들면은 아무런 그 문제가 없어요. 혼자 떠들면 이제 가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폐기 처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술적, 국제적 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을 이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해서 가공의 역사를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만약 팔레스타인이 혼자 떠들면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유네스코라는 이제 국제기구, 학술 단체가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윤허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하고 또 팔레스타인 정통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위해서?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을 위해서. 왜냐하면 족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그럼 왜 배경이 그러냐? 이제 뭐 국제기구, 유엔이 다 이제 그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가 근거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국제법 전문 교수는 이스라엘 역사 말살이라고 하면서 여리고 유적을 팔레스타인에게 편입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예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생명을 이제 대단위로 민족 단위로 제거하는 걸 제노사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네스코가 하는 거는 유대인을 역사 속에서 없애는 역사적 제노사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앞서 얘기한 그런 뭐 거짓 역사를 인정해 주는 것, 왜곡 역사를 인정해 준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냐면 제2성전 시대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 근데 이스라엘 뭐 바닥을 파보면 다 유대 그 유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정설이니까. 그런데 어떡하냐? PA 당국은 이게 칸막이를 쳐놓고서는 제2성전 근처 유적지를 파면 이제 유대 그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파괴합니다. 근데 그거를 유엔이 깃발을 쳐줘요. 그걸 수수방관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네스코가 학술이라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일반 유대인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어갔으니까 방해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 이건 학술 활동이야 건들지 마 하면서 안에서는 그걸 파괴하시고 있죠.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네스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일국화 해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족보도 없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정통성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주도면밀하게 세탁, 탈취, 조작, 왜곡을 지능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사원 거기에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성전산 옆에 키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옆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언덕배기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뭐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발굴 작업을 하는데 무슨 발굴 작업을 하냐면은 황금사원 안에 거기는 지금 이 무슬림의 성지 아닙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이 땅을 파면서 아마 공사를 했나 봐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건축 쓰레기 건축물 그 쓰레기 같은 거 나오죠. 폐기물 이거를 트럭에다 싣고 저 멀리 갔다가 유대광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고학자들은 이 황금사원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트럭이나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 트럭이 쏟아버리면 그 흙을 다시 퍼와요. 퍼와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에다 그걸 쏟아붓고 그거를 다 퍼가지고 체에다 걸러서 거기서 유물들을 발굴해내는데 거기에 성전 시대 때 사용됐던 그 이 제사장들의 복장 액세서리가 거기서 발견이 되고 성전세, 동전이 막 발굴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막 수천 점을 발굴해내는데 왜 그걸 발굴해내냐면은 무슬림들이요.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여기 무슨 뭐 헤롯 성전이 있었고 3000년 전에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여긴 그런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전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네스코와 유엔의 이런 행태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거 유네스코를 특별 감찰해서 그 뒤에 탈퇴를 하든지 만들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 사실은 이 미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여러 번 번복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역사를 한번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최초로 미국이 이제 한번 탈퇴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84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이제 탈퇴를 했어요. 그때 배경은 뭐 당연스럽게 유네스코의 관리 부실, 재정 부실, 부패 이런 게 있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련의 이익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여 등을 이유로 유네스코에 탈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탈퇴했다가 2003년 때 이제 아들 부시가 다시 집권하면서 유네스코에 다시 재가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7년에는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런 반유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이 너무 이게 학술 단체가 이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탈퇴를 했는데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제 유네스코에 재가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명분은 뭐냐면 중국 견제라면서 재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소련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와 이제 중국인데 주로 역사 왜곡이라는 그 테마를 뭘로 하냐면 그들의 통일 혁명 전선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이 2022년 기준 유네스코 재정 부담률이 19.7%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 1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2위인데 이제 10.4%고 독일이 7.9%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상 돈을 통해서 돈을 여기다 기부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관계된 거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동북공정이죠. 우리 그 만주 땅 그가 거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의 발해의 그 땅을 자기의 이제 그 중국 역사로 이제 편입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어떻게 보면 영유권이나 이런 거는 중국 우리의 위성국가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첫째적으로 이제 한반도 통일 발생 시에 이제 국경 문제 대비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자체를 중국의 어떤 그 위성국가나 클라이언 스테이트나 대리 세력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유네스코의 최대 그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역사 왜곡이라는 이 공산주의의 오래된 전술을 샤프 파워라는 형태로 글로벌 전술 시험전인 중동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이 이거랑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역사 왜곡이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대한민국에도 쓰고 이제 이스라엘에다 또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 양국 간의 그 역사 분쟁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제 어떤 그 역사 논쟁의 핵심이죠. 왜냐면 역사를 지워버리면 우리 아버지의 족보를 없애버리면 저는 완전 호로자식이 되는 거죠. 미아가 되는 거니까 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건데 이거를 중국 전체주의와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이거를 지구상에서 이제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요번에 2월 다시 재집권하면서 2월달 행정명령에 이거 전면 감사, 집중 감사해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엔 대사 임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엔 대사가 원래는 유대계 그 스타페닉 의원이 이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저 지금 뭐 원내 전략상 이제 무슨 공화당의 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나 봐요. 감세 법안을. 그 때문에 의석수 부족으로 그 사람을 빼가지고 마이크 왈츠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이제 새로 임명을 했고 지금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엔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이 뭐 운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네스코도 한번 대대적인 큰 손을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9년도부터 이스라엘은 지중해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은 대박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약 16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에서 이스라엘 국내 에너지 소유의 70%를 지금 걸로 담당하고 있어요. 전기 소력을 70%를 이제 천연가스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 전체 시장에서는 에너지 시장의 미들파워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의미냐? 현재 이제 이스라엘 천연가스는 연간 20억 달러 수익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천연가스가 개발된 게 아니라 이게 한 15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다음에 지난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겨우 개발을 했는데 과거 이제 재미있는 게 골다 메이어 총리 여성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중동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원유가 없는 땅에다가 안착시켜줬다고 이제 자조 수없게 이제 냉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동 주변국들은 다 원유로 다 부자인데 이스라엘만 그 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서 했는데 90년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얕은 바다 천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식취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이제 조금 깊은 그 심해 700m 이상의 심해에서 28개 탐사 시추를 확장하면서 2009년에 이제 최초로 대형 가스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간 합작법인 이제 뉴메드라는 그 어떻게 보면 뭐 공기업 내지는 국영 기업이 지난 20년간 개발해서 2009년에 이제 타미르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레비아탄, 11년에는 타닌, 13년에는 카리시 등 해상가스유전을 개발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사례는 뭐냐면은 2023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레비아탄이라는 새로운 그 시설에다가 새로운 부유식 LNG 터미널을 만든 거. 그럼 여기서 바로 실어가지고 그냥 수입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LNG 터미널 건설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이 지금 기존에는 12 BCM에서 21 BCM인데 여기서 BCM은 뭘 의미하냐면 10억 입방미터. 와. 10억 입방미터가 1 BCM인데 그러면 120억 입방미터에서 210억 입방미터로 확장한다는 것이죠. 매장량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말로만 우리가 원유 강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 골다 메이어 옛날 총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 주변에 중동 땅 많은데 유일하게 기름이 안 나는 땅 가나안에다가 40년 돌았는데 보냈나. 참 좀 슬픈 그런 유머네요.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여기서 있지 말고 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카나다로 가라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자다 깨서 들어가지고 카나다에서 다자를 빼고 들었대요. 그래서 가나가 어딜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다는. 예, 역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센타이부터 잘못되고 왜냐면 바보들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2023년 10월 7일부터는 이제 또 하마스와 또 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쟁 중이다 보면은 좀 이 에너지 요금도 상승하면서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 하면서 이렇게 출렁였죠. 글로벌 그 천연가스 시장이. 근데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번에 가자 전쟁 이제 철검 작전이죠. 10월 7일 가자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전기료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으로 경쟁국 유럽의 전기료는 그쪽은 상승을 했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이제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항상 비교 대상이 유럽이에요. 유럽의 전기료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기료는 지난 10년간 15% 하락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없었고 그다음에 뉴메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공기업인 유네드가 이제 그 천연가스를 판매 수익이 있으면 정부랑 수익 배분이 35%대 65%입니다. 정부가 65% 먹고 그 공기업이 35%를 먹는데 여기서 2024년 전쟁통에 이스라엘 정부 저는 항상 보면서 야 이거 확대 재정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1년 이상 되는데 이거 재정이 견뎌나겠는가 했더니 13억 달러의 세수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에도 좀 기여하고 있는 그래서 톡톡히 효자를 노릇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체 주연 개발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천연가스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생활 쪽에서는 약간 석탄을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석탄을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고 그 사용량을 줄여버려서 매염의 주번, 미세먼지 주번 이게 없어서 친환경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쟁 기간 중에 그 약간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뭐 오일 보이콧하겠다, 뭐 엠바고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석탄을 이제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고 썼나 봐요. 근데 콜롬비아가 대표적인 이제 반유지대 국가인데 거기서도 전쟁 기간 중에 석탄 수출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러면 석탄 수출하면 전기료가 막 폭증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왜 천연가스를 이미 대체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에너지 안보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천연가스가 효자 상품이에요. 이스라엘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석탄 가지고 그 이스라엘한테 협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안 통하네요. 예. 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석탄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두 개의 단어예요. 그나저나 이스라엘은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됐길래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1000 BCM 규모가 있었어. 총 매장량이. 빌리언이겠죠? 예, 1000 BCM.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럼 1000 BCM이 이제 쓰지 않는 매장량이 있고 잠재 매장량이 있고. 그다음에 내수 용도로 쓰는 천연가스가 한 13에서 14 B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 대외로 수출하는 게 12 BCM 정도인데 그 중에서 9 BCM은 이집트에다 팔고 3 BCM 요르단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메이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미들 파워 정도인데 왜냐면 누가 메이저냐? 카타르하고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장량이 아니라 수출량이 100 BCM이에요. 그게 유럽으로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연간 한 200 BCM을 하니까 메이저 플레이어는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거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안보적 지렛대, 안보적 도구, 그러니까 국제적 지정학적 전략의 하나의 도구하고 이게 페어링을 시켜놔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지정학적 지렛대를 어떻게 쓰느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르단도 종종 이스라엘한테 덤비죠. 뭐 이거 뭐 성전산 문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덤비는데 그때마다 이 뭘로 견제하느냐. 요르단은 이스라엘한테 물도 수입해 쓰지만 천연가스 수입해요. 이 에너지를 딱 주고 있으니까 떠돌다가도 이스라엘 이제 눈치 한번 주면 이제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한번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집트랑. 근데 그래도 이집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한테 고분고분한 거는 에너지를 받아 쓰기 때문에 이집트 견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카타르나 뭐 러시아처럼 이게 돈벌이 수단보다는 안보의 용도, 안보 도구 툴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집트가 이번에 좀 큰 일을 좀 이스라엘한테 모습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파 국경 그 공개가 됐으니까 뜨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이스라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그 천연가스 수요를 다변화한다고 해서 카타르랑 지금 새로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천연가스를 안보의 도구 하나의 드론으로 쓰고 있다, 아이언돔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요르단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요르단은 뭐 이스라엘로부터 물 공급받죠. 또 에너지 공급받죠. 천연가스. 또 역시 이집트도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 공급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바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있는 그 가자지구 주민들 이집트로 보내는 것, 또 유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르단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더더욱 이집트와 요르단이 거부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 두 나라가 이제는 천연가스 탐사 협정까지 체결했다면서요? 예,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 탐사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그 전략적 동맹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카스피 연안에서 이제 원유를 터키를 통해서 BTC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유도 하지만 지중해권에서 공동 개발하자 우리 유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의 이제 전략적 발전을 강화하는 거고. 그 사진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기서 보면 파란색 존 원이라고 표시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에너지 공기업인 유메드 에너지와 아제르바이잔 공기업인 소카르 그다음에 영국의 BP 이 회사 3자가 모여서 저기 존 원이라는 제일 꼭지점에 있는데 공동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카르가 아제르바이잔 공기업은 올해부터 이스라엘 타미르 가스전에 한 10%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이쪽 지역에서 새로운 이제 패권이 이제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새로운 패권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확보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또 뭐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중해에서 이제 터키랑 또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랑. 왜냐하면 그리스랑 터키랑 원수지간이죠. 이거 왜 원수지가 있냐면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사실상 거기가 유전이에요. 그걸 놓고서 터키랑 그리스랑 좀 으르렁대고 있는데. 지난 5월 초순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초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에서 방산 엑스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리스한테 첨단 무기 몇 개를 좀 팔았어요. 근데 무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드론은 팔 수 있죠. 뭐 스트라이커라는 이제 어떤 단거리 사정거리가 짧은 드론인데 핵심이 무인 드론 잠수정을 팔았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게 또 지중해도 터키랑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붙은 또 다른 지정학적 스테이지가 열렸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중동뿐만 아니라 바빠요. 사방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세력 발란싱이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에너지 전쟁이에요. 예. 에너지 전쟁. 그 에너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연가스를 수천 년 동안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대박 났어요. 예. 부럽죠? 우리도 대왕고래서 할것 같은데 뭐 한번 왜냐하면 비슷하대요 지리 조건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기대를 갖고 기대했어요? 있는데. 예, 왜냐하면 모르지만은 그 700m랑 그 지리 조건이 비슷하대. 그러니까 지리적 그 패턴이 비슷한 무조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선가 또 터지겠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